여보, 이거 이번 달 생활비 통장이야. 근데 잔고가 너무 빨리 줄어들지 않아? 응, 그래? 어디 보자. 응, 그러게. 이상하네. 이번 달에 뭐 큰돈 쓴 거 있었나? 우리 뭐 특별히 산 것도 없잖아. 장도 줄여서 받고 외식도 잘 안 했는데 이상해서 기록 좀 봤거든. 남편 태훈 씨는 통장을 넘겨받아 대충 들여다보더니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아, 그거 누나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뭐, 형님이? 그럼 내 허락도 없이 빼간 거야? 에이, 뭘 그렇게까지. 그냥 잠깐 도와준 거잖아. 다음 달에 메꾸면 되지. 도와주는 건 좋은데 말은 하고 했어야지. 이 통장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이잖아. 지수 씨의 말에 남편은 어물쩍 넘기려는 듯이 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이것만큼은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 씨의 반응에 남편 태훈 씨는 말한 것에 있어서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지수 씨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결혼할 때 남편 태훈 씨와 약속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재정은 각자 관리하되 생활비는 공동으로 하자고 서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다음부턴 꼭 말하고 할게. 이번 건 그냥 급했대서. 형님이 그렇게 힘들어? 뭘 하시길래 지금 그렇게 어려우셔? 모르겠어.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할게. 태훈 씨의 반응에 지수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태훈 씨에 대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간에 두 팔 걷어 붙이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장 문제는 항상 먼저 상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뭔가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꼬치꼬치 캐물어도 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신경이 쓰이는 게 그 불안감은 머지않아 형체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며칠 후 신우이 명자 씨로부터 들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간만에 명자 씨를 만나기 위해 잠시 명자 씨의 집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태훈 씨는 잠깐 슈퍼에 간다며 나가고 지수 씨는 혼자 신우이인 명자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줄래? 내일 손님 오기로 했거든. 네, 무슨 집이요? 너희 집 말이야. 거기 거실 바닥 먼지가 많더라. 내일 업체 사람들 오시니까 깔끔하게 해놓는 게 좋잖아. 지수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탈색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 형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집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말문을 잃은 지수 씨는 정신을 다듬은 후 명자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그 집 저랑 태훈 오빠가 산 집인데요? 어머, 얘가 진짜 몰랐던 거야? 그 집 명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너 몰랐어? 네? 명자 씨의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형님의 그 말 한마디에 지수 씨는 다리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명자 씨는 지수 씨의 반응에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또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아니 뭐, 니네가 대출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맞는다 해서 내가 대신 해준 거잖아? 너도 나한테 고마운 건 좀 알아야지. 그때 남편 태훈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명자 씨는 태훈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태훈아, 너 아내가 집 명의도 모르고 살았대. 어쩜 좋아. 누나, 그 얘긴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잖아. 뭐가 어때서 가족끼리 투명한 게 좋은 거지. 명자 씨의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지수 씨는 남편의 반응을 보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숨긴 거였구나. 이 두 가지 생각만이 지수 씨의 머릿속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 지수 씨는 참았던 말을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우리 집이 형님 명이라는 거. 미안해. 그게 누나가 예전에 사업하다 망하면서 집도 잃고 많이 힘들었거든. 그때 우리가 집 살 형편 안 됐을 때 누나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당신은 그 집을 형님 명의로 그냥 놔둔 거야? 당시엔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 바꾸자고 했는데 누나가 계속 미루고. 지수 씨의 짜증스러운 말에 태훈 씨는 어물어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훈 씨의 반응을 본 지수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하루하루 정성 들여 청소하고 인테리어 하나하나 골랐던 그 순간들이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신혼집이었던 만큼 앞으로 쓸 신혼가전들이며 꾸며놨던 집이었는데 이곳이 내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마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지수 씨는 잠든 남편 옆에서 몰래 등기부등본을 검색했습니다. 주소를 치고 온라인 열람 버튼을 누른 지수 씨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집은 신우이 명자 씨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지수도 태훈도 아닌 한명자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지수 씨는 진짜 이 결혼 생활이 무대 위 연극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지수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 지금 나한테 아무 권리도 없는 거네. 그 사실을 안 뒤론 집안 구석구석이 마치 신우이 명자 씨의 눈길이라도 닿아 있는 것처럼 불편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과 형님은 무슨 생각으로 나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런 짓을 한 걸까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 씨는 남편을 향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감정 조절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일단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집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나 오늘 오전 반차 쓸게.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어디 가는데? 그냥 좀 알아볼 게 있어. 응, 알겠어. 점심은 챙겨 먹어. 지수 씨의 말에 태훈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지수 씨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말에 방문한 겁니다. 물론 지난 밤 휴대폰으로 확인하기는 했지만 뭔가 모자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던 지수 씨는 자신의 손으로 확인해봐야 실감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출력을 해줬고 지수 씨는 그걸 들고 커피숍에 앉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쓰인 이름, 한명자, 담보 설정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받은 3천만 원짜리 대출. 심지어 등기일은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뭐야, 대출까지? 담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지수 씨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고 손끝은 싸늘해졌습니다. 이 집, 이제 누군가의 채무에 엮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커튼을 달고 테이블 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지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봐. 당신도 똑바로 좀 봐. 이걸 어디서 봤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형님이 지금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 당신 알고 있었어? 나도 어제 알았어. 누나한테 뭐라 했는데 잠깐 썼다고 하더라. 당신한테 상의도 안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게 말이 돼? 누나가 좀 급했대. 근데 괜찮대. 이번 달 말에 다 갚는다고 했어. 눈을 피하며 변명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지수 씨는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 씨는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갑갑함을 이기지 못한 지수 씨는 절친 은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네 신혼집 명의가 형님 이름이라고. 응, 근데 그걸 또 대출까지 받아서 쓰고 있었더라고. 나는 모르고 말이야. 이거는 남편도 문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건 미친 짓이야. 은정 씨는 날카롭지만 틀린 말을 하지 않았던 친구였기에 지수 씨는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주 주말 지수 씨의 집에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형님이 연락도 없이 대놓고 찾아왔습니다. 지수야, 나 좀 볼까? 이번에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런데 너 적금 있지 않아? 적금이요? 그거 잠깐만 깨서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한 달 안에 갚을게. 너 좋은 직장 다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지수 씨는 그때 처음으로 명자 씨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없고 애원도 없고 당연함만 있었습니다. 네가 가족이니까 나를 도와야 한다. 지수 씨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도덕적 압박이 가득한 표정. 그러나 지수 씨는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적금은 제가 결정합니다. 더 이상 제 돈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싸늘하게 굴어?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집 해준 걸 생각하면 그 정도는. 그 집이요? 그건 형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 집을 담보로 돈 빌려 쓰셨죠? 명자 씨는 지수 씨의 말에 입술을 꽉 다물었고 그 뒤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싸늘한 침묵만이 흐르고 결국 명자 씨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별나다니까. 어휴, 정 떨어진다 진짜. 명자 씨의 말이 지수 씨의 등에 딱 붙은 듯 잊히지 않았습니다. 정 떨어졌다고. 지수 씨가 생각하는 정은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고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지? 그런 의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 씨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묻고 싶어. 이 상황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그게 편을 가를 문제야? 그럼 뭐야,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라고? 형님이 집 담보로 대출 잡아도 내가 말도 없이 생활비로 빠져나간 거 봐도 다 그냥 참으라고? 지수야, 우리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해도 누나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자기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당신 말이 맞아. 형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보다 더해. 그날 밤 지수 씨는 적금 통장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자 씨의 요청을 문자로 남기고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 명예관계, 생활비 기록 이 세 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나쁜 예감이 틀리길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예감이 맞아떨어질 때입니다. 신우이 명자 씨의 적금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 씨는 악착같이 저축해서 비상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금 통장에 이체 이력이 있는 걸 통장을 정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체한 적 없는데. 뭐야 이거? 지수 씨는 어디로 이체된 건지 출금 내역을 살펴보는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딱 2천만 원. 누가 봐도 인출 기록이 타이밍 좋게 3일 전 명자 씨가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지수 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바로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은정아, 나 진짜 미치겠어.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뭐라고? 지수야, 너 무슨 해킹 당한 거 아냐? 누가 그렇게 크게 출금했대? 그게 형님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이야. 설마 형님이 그랬겠어? 형님은 비밀번호를 모를 거 아냐? 나랑 태훈이만 알아. 아니겠지? 지수 씨는 아닐 거라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지 않을까?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빼간 거 아닐까? 이런 직감이 지수 씨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혹시 내 비상금 통장 본 적 있어? 비상금 아니 왜? 누가 2천만 원 인출했어. 내가 안 했는데. 누가 했겠어? 뭐? 2천만 원이나? 잠깐만, 설마 지수야, 그거 혹시? 누나야? 그게 말야, 내가 잠깐 누나한테 통장 보여주긴 했어. 근데 그 돈까지 건드린 줄은 몰랐어. 지수 씨는 태훈 씨의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 돈을 넘겼다고. 내가 피같이 모은 돈을 당사자 허락도 없이? 지수 씨는 순간 화가 나서 태훈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건 절도야. 알았어? 당신이 내 허락 없이 남에게 통장을 보여주는 순간부터 당신은 공범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누나가 그날 계속 울고불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태훈 씨는 지수 씨의 눈치를 보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 돈 언제 돌려준대?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 말을 믿었어? 태훈 씨는 지수 씨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수 씨는 이 결혼의 구조가 완전히 기울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내 편이 없는 거구나. 그날 밤 지수 씨는 은정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정신이 너무 아득해서 내 편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수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공증이든 뭐든 받아놔야 해. 응, 나 내일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 일단 이체 내역 증빙도 정리하고. 지수 씨는 다음 날 반차를 내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처음 받아본 변호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아내 명의 통장에서 제3자가 출금한 사실, 남편의 동의와 공모가 있었다면 민사 소송 가능합니다. 특히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이 개인 사치나 타인 부채 상환이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 태훈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누나가 오늘 돈 일부 보냈어. 500만 원, 이건 받아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사자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에 있어서 실망을 했던 거였습니다. 지수 씨는 태훈 씨의 말에 어이없음이 담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돈이 뭐라고 생각해? 그냥 잉여 자금? 누나가 잠깐 쓸 수 있는 여윳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잠깐 빌려간 줄 알았어. 그럼 당신 적금에서 2천 뺏어줘봐, 내일. 지금 바로. 그건 좀. 태훈 씨로부터 돌아온 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 돈은 소중하고 내 돈은 가족이 함부로 써도 된다. 그게 당신의 기준이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생활비 내역 계약서. 누가 얼마나 내고 각 통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지출은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남편에게 보여주자 태훈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걸 진짜 하자고. 당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야. 난 이 계약서 없인 이제 못 살아. 지수야, 사인해, 지금. 태훈 씨는 그날이 지나가도록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밤늦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태훈 씨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누구의 편인지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또 한 장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신우이 명자. 그 안엔 또 다른 이름의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지수 씨는 그 2천만 원은 내 돈만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편 봉투를 여는데 그렇게 손이 떨릴 줄 몰랐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명자, 신우이 이름 3글자였고 안에는 통장 사본과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돈은 언젠가 갚을 거야. 너무 정색하지 마.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하고 살자. 그 말에 뒷골이 땡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통장엔 내 2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잔고는 고작 12만 원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지수 씨의 돈을 이미 다 썼고 이제 와서 이해의 한마디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명예 돌려치기. 그 집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내 이름으로 뭔가 한 게 있는 건 아닐까. 명자 씨의 행동을 보면 마치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까지 가자 갑자기 등골을 스치는 불안감에 소름이 쫙 돋은 지수 씨는 다음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로 구청과 대출정보조회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통합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뜬 걸 본 순간 지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바로 지수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3장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한도 1,500만 원짜리로 지수 씨는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저 이 카드 제가 발급 신청한 기록 없는데요. 그러자 직원은 최근 6개월 내에 비대면 본인 인증으로 발급된 기록이 있습니다. 주소와 휴대폰 인증 내역도 일치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기재된 주소도 휴대폰도 남편 명이었습니다. 지수 씨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가족 내부에서 한 짓이잖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참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젠 회피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태훈 씨, 당신 내 주민번호 어디다 쓴 적 있어? 응? 아니, 왜? 그럼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 3장이 내 명의로 발급돼서 사용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랬다는 거야? 그걸 내가 물어야지. 당신 집에서 내 서류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입을 떼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누나가 그걸 썼어? 혹시가 아니라 확실한 거야. 주소, 인증번호, 심지어 우리 혼인신고용 서류에서 내 인감증명까지 썼더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인감증명서는 내 서랍에 있는 걸. 서랍, 거기 누구나 열 수 있었잖아. 열쇠도 없었고.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 그 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 지수 씨는 갑갑함을 이기지 못하고 은정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명의도용 피해자야. 이건 남편이 책임질 일도 포함돼. 나도 알아. 근데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 전체가 뒤집힐 거야. 지금 그런 거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야. 너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어. 이러다 진짜 명예 다 털리고 신용 망가져. 그 말이 귀에 확 꽂혀버렸습니다. 이 결혼이고 뭐고 내 인생이 먼저였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지수 씨는 신우이 명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수 씨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어머, 무슨 일이야? 적금 얘기 다시 생각해봤어? 적금이요? 아니요. 제 명의로 된 카드 3장, 대출 신청 내역, 그리고 인감증명서 유출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무슨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이 모든 게 형님이랑 무관하다면 경찰서 같이 가서 진술하죠. CCTV도 있고 인증 IP 기록도 있고. 그 순간 명자 씨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화려하던 말투가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그건 그게 아니고 말이야. 그냥 잠깐 너희 신혼집 관리비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형님 지금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변명하실수록 더 녹음될 거예요. 내일 오전 10시 경찰서 민원실에서 뵐게요. 통화를 끊자마자 남편 태훈 씨에게도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 당신도 피해자일 순 있어. 근데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다는 거 잊지 마. 지수야, 우리 그 정도까지는. 이미 넘었어. 그 정도. 당신이 내 편 아니면 나는 법한테라도 보호받을 거야. 그날 밤 지수 씨는 밤잠을 쉬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을 때 현관 앞에 누가 놓고 간 서류 봉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익명의 봉투, 수신인은 지수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거기엔 신우이 명자 씨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이 적힌 문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작은 메모 한 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었던 진실, 이제 알 때도 됐죠. 누군가 지수 씨 현관 앞에 놓고 간 그 봉투 안에는 신우이 명자 씨의 대출 사기 전과 이력, 과거 명의도용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무언가의 익명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겁니다. 지수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낯선 글씨였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친한 형이었던 기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너희 집 원래 태훈이 명예 아니었냐? 그때 대출도 같이 알아봤잖아. 그날 밤 지수 씨는 기호 씨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기호 씨는 갑자기 연락한 지수 씨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차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응, 나 기억나. 너희 결혼 초에 그 집 계약하려고 너랑 태훈이 둘이 엄청 알아봤었잖아. 그거 원래 태훈이 명의로 진행됐었지. 근데 왜 지금 집 명의는 형님 명의로 돼 있죠? 그게 그때 명자 누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 돈 자기가 보태줄 테니 명의만 자기 걸로 하자고. 태훈이도 그때 많이 흔들렸던 걸로 알아. 기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지수야,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명자 누나. 전에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식으로 명예 갈아타게 하고 대출 받았다가 고소당한 적 있어? 그게 신우이 명자 씨의 과거 전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씨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수 씨 명의로 신용카드, 대출 신청, 신혼집도 담보 설정. 지수 씨는 그저 적당히 순진한 타깃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태훈 씨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기호 씨랑 통화했어. 당신 집 원래 당신 명의였던 거 맞지? 그게 지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누나가 그때 돈을 보태준다고 해서. 대신 명의는 자기 걸로 하자고 했고? 응. 남편은 지수 씨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태훈 씨를 보았지만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그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어이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말해봐. 당신은 언제까지 형님한테 끌려다닐 거야? 지수야, 누나가 예전에 내가 사업 망하면서 다 날렸을 때 내가 그때 많이 미안했어. 내가 보증만 안 섰어도 그 일이 없었을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죄라도 하듯이 내 인생까지 형님한테 퍼주는 거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지수 씨의 삶과 신뢰는 남편의 죄책감에 눌려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지수 씨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 상담이 아니라 재산 분리 청구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자 씨와 관련된 금전 이동, 명예 도용 서류들, 계좌 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훈 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야. 재산 분리와 동시에 당신이 더 이상 내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 거야. 지수야,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건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야. 당신은 누굴 지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날 먼저 지킬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3일쯤 지났을까 늦은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사인할게. 재산 분리도 좋고 뭐든 하자. 다 받아줄게. 지금 진심이야? 그래, 근데 한 가지만 들어줘. 기회만 한 번만 줘. 누나랑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할게. 태훈 씨 입에서 나온 말에 지수 씨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정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근데 그 책임은 당신한테서 시작된 거니까 당신 손으로 끝내. 다음 날 남편은 명자 씨에게 모든 금전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명자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태훈이까지 흔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건 흔드는 게 아니라 되돌리는 거예요. 내가 잃은 것들을. 그래서 너 진짜 경찰에 신고한 거야? 진짜 그렇게까지 했어? 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사과라도 받을 기회를 드린 거였어요. 됐다. 그럼 한번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렇게 전화를 끊은 지수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고 접수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발급 요청서, 인감증명 사본 유출 내역까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 명자 스스로 남긴 문자 메시지. 그 돈은 어차피 태훈이 보증으로 망하게 한 거니까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이 모든 게 있었기에 명자 씨의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설이던 게 명자 씨의 문자 한 통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한 명자 씨 건은 서서히 수사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태훈 씨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무 변명도 해명도 없이 퇴근하고 들어와선 밥 한 숟갈 뜨고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훈 씨의 친한 형인 기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 그냥 이거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괜히 모른 척 했더니 찜찜해서 말이야. 무슨 일이세요? 태훈이 아직도 누나 명예 통장 쓰고 있어. 그 통장으로 생활비 일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요? 생활비 통장에서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얼마 전 명자 누나가 내게 은근슬쩍 자랑하듯 말하더라고요. 아직 태훈이도 나 없으면 못 산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생활비 계좌. 이미 재정 분리 신청하고 카드를 막아뒀는데도 지수 씨는 곧장 인터넷 뱅킹에 들어갔어요. 공동명의 계좌는 정리했지만 자동이체 항목이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직도 빠져나가고 있었네. 이건 진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누나한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태훈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누나 통장 쓰고 있어? 그 말에 태훈 씨는 화들짝 놀라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 둘러대. 내가 다 확인했어. 지난달부터 50씩 나가고 있더라. 자동이체로. 통장 정리하자고 말한 게 언제인데. 남편은 지수 씨의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고 손끝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사는 동안 도대체 몇 개의 얼굴로 살아온 거야? 지수야, 그게 진짜 미안해. 근데 누나가 아직도 갚아야 할 게 많다고 해서.
그건 형님 인생이야. 당신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은 더더욱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그 순간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말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가 예전에 내가 보증 잘못 선 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당신은 죄책감을 나한테 나눠줘? 나한테도 책임지게 해? 그날 밤 지수 씨는 고민한 끝에 각서 한 장을 꺼내놨습니다. 공증받을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한 문서, 생활비 불법 사용 및 명예 도용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서. 사인해. 이건 우리 둘 사이 약속이 아니라 법 앞에 세울 증거야. 지수야, 우리 그렇게까지 가야 해? 그래야 당신이 정신 차리니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지수 씨는 그걸 사진으로 찍고 복사본을 따로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가족은 누나가 아니라 나야. 그게 싫으면 각자 길 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거실에서 술을 마신 듯 테이블엔 빈 캔이 몇 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더 이상 태훈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 씨에 대한 조사 일정이 확정됐고 피해자 진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지수 씨는 출석 의사를 밝히고 해당 서류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2시 경찰서. 나 혼자 가도 되니까 당신은 선택해. 그 문자를 본 남편은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누나가 준 서류 있어. 거기 네가 원하던 것도 있을 거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명예 이전 각서,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상환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명자 씨 본인이 손글씨로 쓴 채무 인정서까지. 이걸 왜 이제야? 미안해. 나도 이제야 눈 떴어. 이게 가족이 아니란 걸.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 씨는 정말로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명자가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그날 남편이 내민 서류 봉투는 확실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채무인정서, 명예 이전 동의서, 자녀 대출 내역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으니 말입니다. 지수 씨는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하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불과 3일도 안 가서 깨졌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 고객님의 예금 통장 잔액이 10,000원 이하입니다. 라는 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통장은 지수 씨가 이번 사건 정리 후에 따로 관리하기 시작한 생활비 전용 계좌였습니다. 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내역을 확인한 지수 씨는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출금 내역, 일자, 어제 오후 3시 42분, 금액 198만 원, 방법 무통장 인출. 무통장 인출? 이건 누군가 지수 씨의 인적사항을 갖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떠오른 얼굴은 단 하나, 남편 태훈 씨였습니다. 최근 주소지,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날 지수 씨는 태훈 씨 앞에 앉더니 조용히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무통장 인출한 내 돈이지? 그게 누나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해줘야 할 게 있어서. 정리? 어떤 정리?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에 손 떼는 게 정리야? 지수야,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 끝날 줄 알았어. 지수 씨는 그 순간 그 모든 서류가 함정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자 씨가 준 서류는 미끼였고 지수 씨의 남편은 그걸 들고 지수 씨의 경계를 무너뜨린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돈을 빼낸 거였습니다. 당신한테 신뢰란 뭔지 진짜 묻고 싶다. 지수야, 잘못했어. 내가 정말 한심하단 거 알아. 근데 누나가 울면서 매달리는 걸 어떻게 해? 또 울었어? 또? 몇 년을 우는 거야, 그 누나는? 그렇게 한 번 울면 당신은 모든 걸 다 내줘야 돼? 남편은 그제야 테이블 아래로 주저앉더니 지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 이제 진짜로 정신 차릴게. 지수야, 부탁이야. 지수 씨는 태훈 씨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우리 부부의 모든 금융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계좌 해지, 자동이체 중단,
신용카드 분리, 보증 해제 요청. 그걸 전부 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내 인감증명서 발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현관문 앞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태훈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변호사 통해 작성한 서약서야. 내 인적사항 사용 금지, 금전 접근 불가, 향후 손해 발생 시 즉시 위자료 청구 가능 문건이야. 지수야, 정말 여기까지 가야 해. 그래야 멈추니까 당신도 형님도. 그날 저녁 남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당신 없이 살 자신이 없어. 그 말 2천만 원 나가기 전에 했으면 믿었을지도 모르겠네. 지수 씨는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는 태훈 씨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심한 일은 없겠지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명자 씨가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휴대폰 꺼지고 집엔 짐도 비워져 있었고 소문으론 이미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설마 진짜 그냥 도망간 걸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도와준 게 결국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지.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저녁이 다 되어 태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 그 집 다시 내 명의로 바꿨어. 그 서류 진짜였어. 누나 떠나기 전에 등기 이전했어.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수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창유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남의 서류 한 장에 울고 또 다른 서류 한 장에 일어섭니다. 지수 씨가 그토록 절망했던 그날 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법원 등기국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고 수신인은 지수 씨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뜯었는데 거기엔 예상하지 못했던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통보서. 신청인 한태훈, 소유자 문지수. 대상 부동산 서울시 땡땡구 땡땡로 12 땡땡 아파트 101동 1002호. 내 이름?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뭔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 태훈 씨가 신혼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이전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태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진심이야? 응, 누나 사라지고 내 안에 뭔가 무너졌어. 그제야 알았어. 그 집이 아니라 당신이 내 진짜 가족이었단 걸. 그걸 이제야?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랬어. 당신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등기소 뛴 게 최소한의 사과였어. 지수 씨는 태훈 씨의 말에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고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서류의 무게를 이제 지수 씨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명자 씨에 대한 사기 명의도용 혐의 접수 완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지수 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석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 그날 아침 태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나 같이 갈게. 그건 내 몫이기도 해. 됐어. 이젠 나 혼자 서도 안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정말 혼자 법원 계단을 오르는데 마음 한구석이 참 낯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수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호 씨였습니다. 기호 씨? 여기 어쩐 일이세요? 지수야, 사실은 나도 명자 누나한테 사기당한 피해자야. 나도 그때 5천 빌려줬다가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명자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최소한 3명 이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나 참고 있었어. 태훈이 때문에. 근데 이젠 아닌 것 같아. 너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 그 말을 들은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던 지수 씨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수 씨가 당한 것만 같았던 싸움에서 지수 씨 편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지수 씨에게는 큰 반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태훈 씨가 다시 한번 조용히 지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변하고 싶어.
늦은 거 알아. 그래도 진짜로 노력해보고 싶어. 그 노력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응원은 할게. 그 대답을 들은 태훈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씨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됐고 피해자 진술만 5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명자 씨에게 사기, 명의도용, 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지수 씨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휴직계를 냈습니다. 이제는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태훈 씨가 지수 씨에게 조심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선택할 문제야. 그리고 이틀 뒤 태훈 씨는 모든 경제권을 지수 씨 손으로 돌려놓고 자신의 월급 일부를 고정 자동이체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와의 연락은 끊었고 그가 가진 모든 통장과 금융정보는 지수 씨와 공유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을 때 명자 씨에게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수야, 너한텐 정말 미안하단 말도 사치겠지. 나 이제 잡혀가. 근데 너만은 진짜 미안했어. 너 아니었으면 태훈이도 나도 더 늪에 빠졌을 거야. 그 편지를 읽고도 지수 씨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사과라는 게 너무 늦으면 그냥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명자 씨는 구속됐고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수 씨는 잃어버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명자 씨를 인생에서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남편 태훈 씨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지수 씨가 그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던 만큼 서먹서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제 둘 다 거짓 없이 서 있으니 말입니다. 지수 씨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파란 속에서 지수 씨가 얻은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가족이라는 아픔 속에서 다시 얻은 신뢰하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주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나요? 엄마, 저희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숙 씨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남았다. 네? 또 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 서류를 직접 검토해서 계약까지 마무리하는 일이야. 엄마, 그건 법무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건물주가 되려면 법무사만 믿을 수는 없잖니. 너희도 직접 보고 배우면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익혀야 해. 수진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럼 포기할래? 창밖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냉기가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정숙 씨의 손바닥은 마른 땀이 배어 촉촉했습니다. 아들 태민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조금 전 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혼할 것 같아요. 태민 씨의 목소리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정숙 씨는 핸드폰을 꼭 움켜쥔 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트라우마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죠. 젊은 시절 정숙 씨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지키지 못한 채 혼자가 되었고 그때의 쓰라림과 후회가 아직도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더는 못 살겠어요. 수진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격 차이도 크고 요즘 하루도 제대로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숙 씨는 휴대폰을 한 손에 쥔 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태민과 며느리 수진 씨 처음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부부싸움이야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인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게 가슴 깊숙한 곳에 쌓여 있었는데 아들 내외의 이혼 결정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 맞춰가야지. 너도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엄마, 우리 정말 심각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들 태민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정숙 씨가 듣기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아들이었기에 어딘가 미심쩍었던 겁니다. 정숙 씨가 보기에는 아들 내외의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기에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도 급작스러웠고 어쩐지 억지로 꾸며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겠지. 하지만 엄마로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봐. 생각은 충분히 했어요. 그럼 수진이는? 수진이 의견도 들어봐야지. 아들 태민 씨가 대답을 주저하는 사이 정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수진 씨의 번호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은 처음이었기에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울먹이는 목소리, 정숙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핸드폰을 다른 손으로 옮겨쥐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야? 성격 차이도 너무 심하고 싸우는 것도 너무 지쳐요. 저도 어머니 체면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싸웠다고 바로 이혼하는 건 아니야.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숙 씨는 며느리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한 하소연만 반복하는 것이 미심쩍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이란 말은 쉽게 할 게 아니야.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너희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어머니, 그런데 수진이 말을 흐리더니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아프지.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이혼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숙 씨는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도와달라니? 그냥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태민 씨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더 예민해지고 저도 그러다 보니 싸움이 많아지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어머니가 재산 일부를 미리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이도 없는데 장래가 불안하거든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짜고 이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감정을 숨긴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돈 문제가 부부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해결책은 아니잖아. 우선 이혼 얘기는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봐. 어머니, 저희가 정말 절박해서 그래요. 알겠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일단 태민이랑 잘 이야기 나눠보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숙 씨는 오랫동안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 며느리의 어색한 애교, 아들의 초조한 목소리,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돈이었습니다. 네, 사돈. 사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합니다. 젊은 애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야 되겠어요. 정숙 씨에게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사돈에게 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사돈은 말했습니다. 사돈도 재산이 많으시니 조금 떼어주시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은데요. 정숙 씨는 사돈의 말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래요. 사돈은 이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돈이었어. 아들, 며느리, 심지어 며느리 친정까지 하나같이 정숙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정도로 만만한 사람이 아님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오늘 일을 회상하며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부터 뒤척였습니다. 밤새 이불 속에서 가슴이 답답해졌고 머릿속에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혼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족이라면 지켜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밤의 통화 이후 아들 내외가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들 태민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태민아,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엄마, 그냥 너무 답답해서요. 정숙 씨는 아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아무렇게나 걸쳐 입었으며 술 냄새까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대충 봐도 전날 술을 마셨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너 술 마셨어? 어제 좀 마셨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숙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러다 정말 이혼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일부러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야? 엄마, 나도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는 못 참겠어요. 정숙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전화로 들은 내용과 똑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건 연극이다. 하지만 지금은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당황한 엄마인 척 최대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수진이는 어떡하니? 그 애는 뭐래?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엄마, 사실 수진이가 요즘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돈 문제라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제가 안 좋잖아요. 우리도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가게 운영도 어렵고 대출금도 점점 부담되고.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야? 엄마,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수진이도 불안하니까 예민해지고 나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들은 다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수진이랑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봐. 돈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혼이 해결책은 아니잖아. 그런데 엄마가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도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겠지. 정숙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말하는 거야? 엄마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아직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재산 일부를 미리 정리해 주시면 우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아시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도 다시 평범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는 눈가에 눈물을 살짝 머금은 채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방금까지도 울고 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태민 씨가 또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했네요. 수진아, 너도 많이 힘들지? 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가 원래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 수진아.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니? 그냥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숙 씨의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손을 빼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아들 내외는 순간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 씨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걸 쉽게 주진 않을 거야. 정숙 씨는 그날 밤 딸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혜진아, 네 오빠랑 수진이가 오늘 집에 와서 이혼 얘기를 하더라. 진짜 이혼하려고? 아니, 이건 뭔가 이상해. 설마 돈 때문? 그런 것 같아. 엄마, 내가 뭘 했어? 오빠 요즘 사업도 안 되고 수진이도 돈 욕심 많잖아.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려고. 엄마, 우리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자. 오빠랑 수진이가 정말 이혼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지. 정숙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이혼이 얼마나 싫은지 알면서 그걸 빌미로 나를 흔들려고 한 거겠지. 그럼 엄마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데? 정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것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 해야지. 정숙 씨는 며칠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아들 내외가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려는 것인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 씨가 가진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숙 씨 아들 태민 씨는 매일 같이 정숙 씨에게 전화해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 수진 씨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친정엄마까지 다시 연락해 정숙 씨를 압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사돈,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정숙 씨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저들은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내외가 원하는 대로 흔들리는 엄마인 척 연기를 계속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의 집으로 아들 태민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은 좀 해봤어요? 정숙 씨는 일부러 긴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밤새 고민했단다. 그럼 엄마 결정은? 그런데 말이다, 태민아. 엄마가 좀 의아한 게 있어. 네? 이혼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엄마가 돈을 준다고 해서 너희가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는 게 가능하니?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 그런데 수진이는 뭐라고 하니? 엄마가 도와주시면 수진이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순간 정숙 씨의 손끝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민 씨가 방금 한 말은 결국 돈을 받으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니? 재산 일부만 미리 떼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도 말고 그냥 저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얼마나? 그건 엄마가 정해서 주시면 되죠. 태민 씨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정숙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욕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구나. 그래, 알겠다. 일단 엄마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 엄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요. 저희도 한시가 급해서 그래요. 아들 내외는 뻔뻔한 연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얼굴 보니까 완전 화나셨네. 혜진아, 이제 확실해졌어. 네 오빠랑 수진이 이혼할 생각 없어. 설마 진짜 돈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야? 정숙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해온 행동은 물론 며느리 친정엄마의 압박까지 말이죠. 듣고 있던 딸 혜진 씨는 결국 테이블을 쾅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 어떻게 오빠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엄마, 가만히 있지 마.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정숙 씨는 나지막히 딸 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 해야지. 정숙 씨는 며칠 동안 조용히 아들 내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숙 씨의 오랜 친구인 말자 씨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이고, 정수가 네 새끼들이 아주 대놓고 돈 밝히네. 그러게 말이다, 말자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긴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말자 씨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 두 사람 고생 좀 시켜야겠다. 어떻게? 돈을 주는 척하면서 뭔가 조건을 걸어봐. 조건? 그렇지.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정숙 씨는 말자 씨의 말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지는 건지
직접 경험하게 해줘야겠어. 정숙 씨 아들 내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너희가 정말 엄마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구나. 엄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그냥 주는 건 말이 안 되잖니? 너희가 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며칠 동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 엄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수진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뭐든 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내외의 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자. 이제 정말로 가르쳐 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척하면서 돈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 했지. 그래, 그렇다면 직접 벌어봐야겠구나.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정숙 씨는 며칠이 지난 후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껏 기대하는 표정이었고 특히 수진 씨는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태민아, 수진아, 기다리게 했구나. 엄마, 정말 고민해 보신 거예요?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어머니가 믿어주신다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숙 씨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고민해봤어. 그냥 돈을 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너희가 정말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맞을까? 네? 무슨 뜻이세요? 돈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배워야 한다는 뜻이지. 어머니, 저희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직접 보여줘야겠구나. 너희가 정말 돈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금만 수고해주면 좋겠다. 아들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순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수고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너희가 정말 엄마의 재산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함께 확인해 보자꾸나. 작은 일이라면 설마 무슨 일을 하라는 건 아니죠? 이건 너희를 위한 과정이야. 너희가 정말 돈을 필요로 한다면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태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수진 씨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정숙 씨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 네? 대신 네가 직접 가서 줄을 서야 한다. 수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줄이요? 그래, 요즘 인기 있는 명품은 직접 줄을 서야 살 수 있더구나.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도 마찬가지고. 아, 네. 어머니, 그렇긴 한데. 정말 필요한 물건이면 조금 고생해서라도 구하는 게 맞겠지? 아들 태민 씨는 조용히 수진 씨의 눈치를 받고 수진 씨는 정숙 씨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다음 날 새벽 수진 씨는 정숙 씨가 알려준 명품 매장 앞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지만 점심이 지나도 줄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수진 씨는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줄이 너무 길어요. 이대로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그럼 가방이 필요하다면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만한 수고가 따르는 법이지. 수진 씨는 짜증이 났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오후 7시 매장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가방은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진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이 다 품절됐대요. 아이고, 어쩌니. 그래도 네가 12시간 동안 줄을 서면서 많이 배웠을 거다. 네, 어머니. 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그냥 끝인가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아직 시작일 뿐이니까. 수진 씨는 울분이 차올랐지만
정숙 씨의 말뜻을 곰곰이 곱씹었습니다. 시작일 뿐이라고. 며칠 후 정숙 씨는 태민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태민아, 너도 하나 도와주겠니? 네, 엄마, 이번엔 어떤 일이죠? 우리 친구들이랑 골프를 가기로 했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골프요? 그래,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짐도 좀 옮겨주면 돼. 가끔 공도 닦아주고. 엄마,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요. 그래서 네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니? 태민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정숙 씨의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골프장 조수 역할을 하게 된 태민 씨는 운전은 기본이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게다가 정숙 씨의 친구들은 태민 씨를 부려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태민 씨, 물 좀 가져와요. 골프채 좀 닦아주면 좋겠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를 버틴 태민 씨는 골프 일정이 끝나자마자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하면 정말 돈 주시는 거죠? 아이고, 태민아, 오늘 너무 고생했겠구나. 근데 아직 끝이 아니란다. 정숙 씨의 능청스러운 말에 태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내외를 점점 더 힘든 시험으로 몰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해야겠어. 정숙 씨는 힘들어하는 아들 내외 속으로 웃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정숙 씨는 태민 씨와 수진 씨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초조해져 있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숙 씨는 일부러 망설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니 기특하구나.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확실한 기회를 주려고 해. 기회요? 그래, 너희가 직접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줄 거야. 그 순간 아들 내외의 죽은 두 쌍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작은 상가 하나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 저희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요? 물론이지. 하지만 공짜로는 안 되겠지? 그럼 저희가 뭘 하면 되나요? 우선은 상가 계약 과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지. 직접 발품을 팔면서 서류도 챙기고 은행 대출 상담도 받아보고 세입자 관리도 해보고 말이야. 정숙 씨의 말에 수진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아요? 그럼 투자자가 되려면 직접 현장 경험을 쌓아야지.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수진 씨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죠. 몇 달이나요? 그래, 한두 달도 아니야. 진짜 투자자가 되려면 그만한 시간을 들여야 한단다. 엄마, 그럼 그 과정을 다 거치면 돈을 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하지만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조급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겠지. 아들 내외는 서로를 바라다가 결국 결심한 것인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지. 다음 날부터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정숙 씨가 내준 일들을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부터 상가 관리까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기에 아들 태민 씨와 며느리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칠 동안 직접 부동산 업무를 경험한 태민 씨와 수진 씨는 그동안 몰랐던 현실과 싸우느라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히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엄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드네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럼 돈이 쉽게 얻어지는 줄 알았니?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태민과 수진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초조해졌고 정숙을 향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상가 투자 경험을 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정말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돈을 받으려면 그만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직도 네가 진짜 건물주가 될 마음가짐이 있는지 의문이구나. 아니, 그럼 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수진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또요? 그래, 마지막이다. 이번엔 또 뭘 하면 되는 건데요? 이번엔 인테리어 공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네? 인테리어요? 응, 친구가 집을 새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수진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설마하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희 보고 직접 페인트 칠이라도 하라는 건 아니시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직접 참여해야지. 돈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깨달아야 하니까. 정숙 씨의 말에 아들 태민 씨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재산을 주신다고 해놓고 지금은 우리를 마치 노동자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쯤에서 포기할래? 정숙 씨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는 정숙 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그래, 기특하구나. 내일 아침 9시까지 친구 집으로 가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의 친구, 말자가 이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도와주러 왔다며? 반갑다. 네, 안녕하세요. 어휴, 내가 원래는 인부를 쓸까 했는데 정숙이가 너희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힘 좀 써야겠는데 괜찮겠니? 네, 괜찮죠. 정숙 씨의 아들 내외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재산이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수진 씨는 손에 덕지덕지 묻은 페인트 자국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제 됐지, 엄마? 정숙 씨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수고 많았구나. 어머니, 이제 정말 확실히 말해주세요. 저희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응, 물론이지. 진짜죠? 그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구나. 네? 또 뭐요? 너희는 지금까지 엄마가 시키는 걸 따라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쓸지 고민해 본 적 있니? 태민과 수지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저 받을 생각만 했지. 그 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바로 너희가 아직 자격이 없다는 증거란다. 태민 씨는 정숙 씨의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진심이야.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정숙 씨는 아들 태민 씨의 말에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깨닫기를 바랬어. 돈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낼지를 알아야 한다는 걸. 정숙 씨의 말에 아들 내외는 입을 꼭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정숙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정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숙 씨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남았다. 네? 또 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 서류를 직접 검토해서 계약까지 마무리하는 일이야. 엄마, 그건 법무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건물주가 되려면 법무사만 믿을 수는 없잖니. 너희도 직접 보고 배우면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익혀야 해. 수진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럼 포기할래? 그러자 아들 내외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아까워서라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결국 두 사람은 또다시 정숙 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서류 검토 저희가 해볼게요. 그래, 기특하구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민 씨, 솔직히 우리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재산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우리를 부려먹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혹시 엄마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 태민 씨의 말에 수진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우리만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태민 씨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서 대감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쉽게 얻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러시는 걸지도 몰라.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태민 씨는 수진 씨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쉬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수진 씨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따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정숙 씨의 아들 내외는 딸 혜진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숙 씨가 재산을 딸 혜진 씨에게만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빠, 올케. 무슨 일이에요? 혜진아, 너 혹시 엄마랑 따로 얘기한 거 있어? 응? 무슨 얘기? 혹시 어머니께서 재산을 전부 아가씨한테 주기로 했다는 얘기 같은 거요. 뭐? 혜진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올케.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혹시 너랑만 상의해서 재산을 정리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빠, 올케. 나는 지금까지 엄마 편에서 봐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오빠랑 올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해왔는지도. 무책임이요? 맞아요. 지금까지 엄마가 준다는 돈만 기다리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돈을 진짜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냐고요.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가씨도 결국 어머니 편이군요. 이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태민 씨는 혜진 씨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혜진 씨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말대로 저희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저희를 힘들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엄마가 결정할 문제겠죠. 혜진아, 알았어. 네 말도 이해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아들 내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태민 씨와 수진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이제 너희의 선택이 중요하다. 문자에 저희가 무엇인지 한참 동안 머리 맞대어 고민하던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가보자. 그래요. 정숙 씨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태민 씨, 수진 씨는 정숙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 네, 어머니. 오늘은 확실하게 결정 내리시는 거 맞죠? 정숙 씨는 두 사람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걸 결정해야겠지. 태민 씨와 수진 씨는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올케. 앉아요. 혜진 씨는 무덤덤한 얼굴로 두 사람을 향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얼굴 표정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밥부터 먹자.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구나.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너무나도 묵직하고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속으로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곧 돈을 받을 수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안 주시진 않겠지.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숙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태민아, 수진아, 이제 너희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할 시간이구나. 아들 내외는 숨을 삼키며 정숙 씨의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엄마,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정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은 전부 혜진이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 순간 아들 내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나는 진지하다. 아들 태민 씨는 두 손을 꽉 쥐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였어요? 그 말 그대로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시험해왔다. 하지만 너희는 마지막까지 오직 돈만 생각했을 뿐, 진정으로 가족을 생각하지는 않았지. 수진 씨는 정숙 씨의 말에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저희한테 하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거짓말이 아니라 너희의 본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엄마, 정숙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주기 위해 너희를 시험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이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 정숙 씨의 말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줄 재산은 오직 혜진이뿐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정이 확정되었구나. 태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건 노력이 아니라 탐욕이었어. 수진 씨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해놓고 결국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숙 씨는 태연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구나. 엄마,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 가거라.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든 그건 너희 몫이다. 태민 씨는 원망이 가득 담긴 얼굴을 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의 아들 얼굴에는 원망은 물론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하겠지. 아가씨, 축하해요.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게 되었네요. 혜진 씨는 며느리 수진 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정숙 씨 집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정숙 씨는 딸 혜진 씨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남았구나. 엄마, 힘드셨죠? 괜찮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구나. 그렇게 정숙 씨의 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후련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늘상 들려오던 아들 내외의 목소리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혜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좀 평온해진 것 같구나. 이제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정숙 씨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며칠 후 정숙 씨는 오랜 친구 말자 씨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너 이제야 좀 사람 얼굴이 됐다. 정숙 씨는 웃으며 말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보이냐? 그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내가 다 봤잖아. 그러게 말이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싶네. 말자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더욱 물러서지 않았어야 했던 거야.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후련해. 더 이상 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 돈으로 뭐 할 거냐? 정숙 씨는 말자 씨의 말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그리고 정말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숙 씨는 딸 혜진 씨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뭘 하실 생각이세요? 혜진아, 나 여행 한번 가볼까? 정말요? 엄마가 여행을 가시겠다고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 너무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아니면 해외도 괜찮고. 혜진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정말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정숙 씨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할 거야. 한편 아들 내외는 정숙 씨의 집을 떠난 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도 모르겠어.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해? 태민 씨는 수진 씨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태민 씨는 정숙 씨의 깊은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 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정숙 씨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혜진아, 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그럼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숙 씨는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재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가족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그토록 바랬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정숙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